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적용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가 이제 개정판이 새로 나왔죠. 2015년도에 새로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예상되는지, 학습 포인트, 학습 방향이 뭐 어떤 식으로 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 16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 교재의 챕터별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주로 이제 바뀐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세한 용어들이 새로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라서 2015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부분과 더불어서 2015년도에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이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1장의 이제 주요 개정 사항을 보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들어간 그 용어가 은행에 만기 전환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MMF와 관련된 단기 펀드죠. 단기 펀드가 2013년도 7월 달에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단기 펀드이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일수가 90일에서 75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2014년도 변액규제에 반영이 돼야지 정상인데 그게 미처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2015년도에 제대로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거래할 때 열좌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주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됐습니다. 모두 한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 거래세와 관련된 증권을 거래하면은 매도하게 되면은 매도자에게만 우리가 증권 거래세라는 부분이 과세가 되는데, 과거 체계에는 일률적으로 0.3% 농특세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과거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어요. 0.3%도 있고요. 0.5%짜리도 있고 0.3% 내에서 농특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화, 세분화돼서 교재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제한폭과 관련된 전일 종가 대비 우리 15%에서 30%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정확히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가지수를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주가지수 산정 방식이 주가 평균식과 시가총액식, 우리나라는 모두 시가총액식이죠. 주가 평균식을 사용하는 주가지수 이제 외국에 있죠. 다우 지수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에 해당되는 니케이 지수와 관련돼서는 주가 평균식인데, 과거 교재에서는 주석사항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문 내용으로 정식 반영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반드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가 변동 요인과 관련돼선 과거 교재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현행 교재 2015년도 개정된 교재에서는 우리 시중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과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및 주식 관련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과거 2014년도까지의 교재에서는 5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는 제대로 반영이 됐죠. 물론 2014년도에 교재에 나온 경기 선행지수도 잘못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채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채권의 특성과 관련돼서
우리 과거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그러면 보험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보험회사와 관련된 채권 발행에 일정 부분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장에서 우리가 세금 파트인데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든지 과거에 생계형 저축 그리고 재형저축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2015년도에 신설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가 1장과 2장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비과세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2장의 생명보험 파트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경험생명표가 과거 책에는 2012년도부터 사용했던 7회 경험생명표를 사용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죠. 개정돼서 지금 현재는 8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우리가 약관의 주요 내용이 2장 파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험 안내 자료라든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와 관련된 철회권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된 계약자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된 사항들은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장의 이제 세금 부분이죠. 세금 부분에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13.2%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포함, 뭐 지방소득세 포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좀 잘못된 규정이었어요. 13.2%라고 세액공제를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2%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세법 체계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15% 세액공제 적용되는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가 교재에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금 계좌와 관련된 세액공제 파트인데요. 연금 계좌의 종류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12%로 우리가 정상화됐고요. 15%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 예상되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금계좌와 관련된 여러분들 납입 한도가 2014년도까지는 400만 원이었죠. 그런데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 모두 포함해서 2015년도부터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비과세 우리가 상품에 해당되는 생계형 저축이 2014년도 말까지 판매가 종료됐죠. 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삭제됐고요. 2015년도에 새로 추가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부분이 추가 반영됐으니까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겠죠. 자, 그리고 생명보험 파트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그러니까 비교되는 내용이 교재에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뒤쪽에 공부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물납제도라든지, 물납이라는 얘기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현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라든지, 그리고 상속순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출제 예상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상속 순위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상속, 법정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극히 이 부분은 삭제됐다라고 해도 상식적인 문제로 충분히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삭제됐다고 해서 아예 출제가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3장입니다. 3장에 우리가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과거 교재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우리가 변동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에 지급할 거냐라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산지급 방식을 사용하겠다, 또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하겠다, 또는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왔죠.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를 했었지만은 이번 교재에서는 모두 삭제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삭제됐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변액보험 상품 소개할 때 다 포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준비금 비례 방법은 학습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가산지급 방법과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학습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지극히 이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본 교재에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내용이 묻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죠. 요즘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변액 종신보험보다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이런 상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죠. 변액 종신보험을 대체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쪽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표준이율 변경입니다. 표준이율,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표준이율이 과거에는 3.5%였는데 3.25%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재에 3.25%로 수정돼서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액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약관의 주요 내용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의 변액보험료의 추가납입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저축성 변액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보험료의 2배, 그리고 보장성 변액보험과 관련돼서는 기본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입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납입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가납입 1배다, 이런 부분들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한해서 기본보험료의 2배 이렇게 추가납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교재에 수록됐죠. 변액보험 파트는 여러분들 크게 개정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에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장에 대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2015년도부터 우리가 공시제도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청약 철회 비율을 반드시 공시하라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추가됐죠. 2015년도부터. 그리고 우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 건수, 우리 제기 건수,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됐습니다. 추가 공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안내 자료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부 검증만 우리가 받으면 되도록 교재에서 바뀌었죠. 이제 과거에서는 외부 검증까지도 반드시 받아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내부 검증, 즉 계리부서에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 문구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상품 설명서라든지 상품 요약서, 상품 공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상품 요약서에서 여러분들 뭐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시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뭐 물론 저축성 보험은 수수료율 공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보장성 보험에서 여러분들 과거에서는 보험료 지수라는 것을 공시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보험
가격 지수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변경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부분 큰 틀은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험금, 어떤 보험금을 지급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급금, 이제 급하니까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 또는 우리가 계산 공제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에서 요 계산은 정확한 계산, 이 계자가 아니죠. 요런 I자에 해당되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한다, 대충 계산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정확히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얼추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공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해서 종류가 보험금, 가지급금, 계산 가지급금이라는 우리가 보험금 지급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문제 정도 예상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험사고를 구분하는데요.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로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할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사고를 이렇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도록 교재가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합병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합병 부분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한도에서 여러분들 5천만 원 보호된다 뭐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우리가 확정 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일반적인 예금과 별도로 따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보호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은 뭐 청약 철회 비율이 우리가 현재 지금 공시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보험료 지수가 아니고 보험 가격 지수가 공시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내용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보호 한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게 뭐 합산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별도로 따로 우리가 퇴직연금 관련된 계좌 적립금을 보호한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에 대비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챕터별로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의 주요 개정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몇 군데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죠. 여기에서 추가된 사항이 여러분들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보험상품은 우리가 직접금융에 해당되는 증권회사,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은행, 뭐 이쪽에서 취급하는 상품보다는 만기가 길죠? 그죠?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장기 상품이다. 타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뭐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용어 변경인데요. 단기 금융시장은 화폐시장이라고도 하죠. 뭐 화폐시장이 틀린 문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화폐시장을 자금시장이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를 화폐시장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고요. 자금시장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장기시장은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자율 기간 구조라는 얘기가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자율과 관련된 기간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학이라든지 관련된 학문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론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뭐 불편 기대 가설, 유동성 선호설, 뭐 시장 분할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자율 기간 구조라는 용어가 우리 교재에 새로 추가됐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자, 이자율 기간 구조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거죠. 이자율, 수익률이죠. 수익률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로 갈수록 수익을 더 줘야 된다. 장기가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관련돼서 채권과 주식과 같은 장기 자산은 이처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죠.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이 단기 상품보다는 높게 형성된다. 이거는 이자율 기간 구조 이론이라고 한다. 이래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율 기간 구조 이론은 여러분들 내용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개념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주석사항에 들어갔어요.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위험한 거죠. 근데 안 위험한 게 뭐가 있냐? 뭐 국공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죠. 위험 프리미엄.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주석사항에 나와 있지만은 뭐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주가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 간의 차이. 그죠? 무위험, 국공채에 투자하는 거랑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요 차이 부분, 그만큼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중에서 주식 쪽에 얘기하니까 주식 프리미엄이다. 뭐 이렇게 교재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석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은행의 만기 전환 기능이다라는 부분이 은행 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만기 전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예금을 맡기면은 뭐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예금을 맡기면은 수시로 은행에서는 빼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 입출국, 즉 단기에 자금들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은행 쪽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출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취급한다라는 거죠. 대출은 여러분들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년 이상 장기죠. 장기의 상품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단기, 장기가 이렇게 서로 변환된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은행의 만기 전환 기능인 거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장기로 자금을 빌리고 싶은, 즉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해준다.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단기를 장기로 전환시킨다라는 개념이 은행의 만기 전환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요 문구 자체가 여러분들 그 뜻인 거죠. 이게 새롭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증권거래세가 이제 세분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매매와 관련돼서는요. 0.5%가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유가증권 시장과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요거는 장내 시장이죠. 즉 장외 시장은 0.5%가 맞고요. 장내 시장은 공이 0.3%를 원천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3%.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인 거죠. 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분화된다. 증권거래세는 0.15%, 농특세가 0.15%, 이렇게 반반 과세가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모두 0.3%가 우리가 증권거래세예요. 여기에서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적용됐어요. 우리 교재에서 미처 반영을 못했을 뿐이죠. 이런 부분들이 세법 개정돼서 반영된 거다.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처럼 적용을 하던 부분들이 교재에서 정상화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뭐 0.5%, 0.3%, 0.15%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외 거래에서는 우리가 증권거래세가 0.5% 과세된다. 그리고 장내 거래에서는 우리가 농특세가 뭐 있건 없건 간에 증권거래세는 0.3%가 우리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큰 틀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격 제한폭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가격 제한폭은 우리가 상하 30%로 개정이 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매매거래 중단 제도와 관련돼서는 가격 제한폭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과거 15%에서 30%로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거래 중단 제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6월에 개정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용을 교재에 그대로 수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협회의 교재 담당하시는 분과 내용 공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옆에 정리 노트에 우리 개정된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3단계로 우리가 매매거래 중단 제도가 이제 바뀐 제도가 교재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로 보시는 거지 출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가지수 산정 방법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밑에 주석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정식으로 반영됐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모든 주가지수가 시가총액식이에요. 시가총액식. 모든 지수가 대부분의 지수가 다 시가총액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가평균식을 사용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우지수와 니케이 225 지수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아마 정답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다음 중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주가 지수의 변동 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시중 금리에 따른 주가 지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교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 많고 수익은 준다. 그러면 그 수익 흐름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현금 흐름의 가치, 수익 흐름의 가치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중금리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 파트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금리와 채권 가격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채권 가격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줄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이 줄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해당되는 주가는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도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시중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과 기업 가치가 줄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이제 감소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가는 하락한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 주식 가격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책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우리가 책이 이제 기술됐죠.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게 기술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과거에선 5개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경기 선행지수를 여러분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행지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3가지가 있죠. 3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오히려 더 학습 효과는 더 높을 걸로 기대되죠. 이 후행지수에 해당되는 3가지 다 알고 계시죠? 뭐냐면은 상용 근로자 수라든지 그리고 이직자와 관련된 이직자 수 그리고 생산자 제품이 아직 안 팔린 재고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재고지수는 여러분들 후행지수예요. 그런데 재고 순환지수는 순환표, 지수표 요거는 선행지수가 해당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죠. 그죠?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인 거죠. 자,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약은 없죠. 원래는 주식회사라면은 당연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은 채권을 함부로 발행하지는 말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발행하라, 이런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문구가 되겠죠. 보험회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도 틀린 문구란 얘기예요. 둘 다 틀린 문구죠. 발행은 할 수 있지만은 일정 제약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비과세 세금 파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우대 종합저축제도는 교재에서 뭐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이제 간략하게 박스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는 우리가 개정된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9.5%, 보통 우리가 이자 소득세는 15.4%인데 9.5%로 세금 우대를 해준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는 안 나오지만은. 그리고 여기에는 9%는 우리가 소득세고요. 0.5%는 농특세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상식이니까 이 부분은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은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상식처럼 출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자, 생계형저축과 우리 재형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자, 이 비과세 종합저축의 근거 법률이 여러분들 소득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된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취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누가 가입하느냐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0세 그러면 또 틀린 말이겠죠. 그리고 1인당 저축 얼마까지? 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가입이 된다. 3천만 원 이러면 또 틀린 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를 하더라. 출제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출제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 65세 5천만 원,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2019년도 말까지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1번, 2번, 3번, 4번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우리의 주요 개정 내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은, 자, 경험생명표가 이제 8회 경험생명표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교재에 정확히 나오고요. 다음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주요 약관의 내용 중에서 추가된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험 안내장, 보험 안내 자료를 만들 때 만약에 그 안내장과 약관과 내용이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이 계약자한테 적용될 거냐라는 거죠. 이 계약자한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등록시험의 교재에서는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우리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 체계에만 나왔지 변액 체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변액 체계에 새롭게 추가됐고요. 이런 서면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해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게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틀린 문구로 시험 문제에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약자의 변경과 수익자의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이 과거책도 있지만 이제 정식으로 교재에 반영된 게 보험 수익자의 변경 시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자의 변경은 반드시 회사의 승낙을 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수익자의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다. 그냥 임의대로 변경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피보험자의 변경은 안 됩니다. 계약자, 수익자만 변경이 되는 거고 계약자는 승낙까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교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 공부를 하실 때도 공부를 하셨고 변액체계도 나왔는데 출제 가능성은 뭐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금 파트죠.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과 관련돼서는 12%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우리가 소득세만 계산된 거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했죠. 명확하게. 그리고 연금 계좌와 관련돼서는 개인연금, 연금 저축이죠. 그리고 퇴직연금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다.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요. 자, 이 퇴직연금 계좌와 관련돼서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바로 퇴직연금 계좌다라고 해서 본문에 정식으로 반영됐습니다. 물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액공제가 12% 적용된다. 그러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또는 근로소득, 급여소득만 있는 자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조금 더 3% 더 해준다. 15%까지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재에 정식으로 반영됐죠.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겠죠.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과거에서는 400만 원이었는데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이죠.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 한도 그대로지만은 저 추가된 게 뭐냐면은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계좌까지 모두 합치면은 우리가 연간 700만 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납입보험료 한도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부분 연금보험과 우리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본 거죠. 말 그대로 요게 두 개 차이점은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 거죠. 그냥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뭐 이렇게 하죠. 연금보험은 여러분들 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이라는 얘기는 뒤에 연금저축 신탁 또는 연금저축 펀드 또는 연금저축 보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취급합니다. 신탁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고요.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거고 물론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바로 이 연금저축이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연금계좌죠. 연금계좌에 해당되는 거고 이 연금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보험 이거는 저축성보험이에요. 저축성보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축성보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차익 비과세 뭐 이렇게 받겠고요. 자, 연금저축은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연금거래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원천징수세율 되는 거죠.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소득세도 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액공제 안 해주고 나중에 소득세는 안 내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자 소득세로 15.4% 과세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교재에서 뭐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 3%와 5%와 관련된 세율 부분도 우리가 교재에서 어떤 경우는 3%, 어떤 경우는 4%, 어떤 경우는 5%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이 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상당히 좀 세금 부분이 좀 까다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변액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과 관련돼서는 다 삭제됐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그렇지만은 가산지급 방법이다 이런 문구를 삭제하다가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뒤쪽에 상품 쪽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을 설명하는 파트에서
가산지급 방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지급 방법도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과 관련돼서는 변액종신보험에서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물론 여기서는 그림까지도 삽입을 하면서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두 개,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산지급 방법과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상호 비교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우리가 변액보험 상품구조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책임중립미금 비례 방법은 삭제됐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실무적인 내용으로 추가된 거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관련돼서는 변액종신보험을 대신해서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다. 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우리가 사망보험금은 변동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가입금액하고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뭐 110% 정도 되죠. 그리고 기납유보험료, 요거 세 개 중에 가장 큰 걸로 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변액종신보험에서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우리가 변액종신보험은 체결하고 있는데, 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뭐예요? 일시납으로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 거죠.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험료 지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러지 말고 보험 가입하면서 이처럼 위험보험료를 지출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저하시키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변동보험금, 우리가 한 달짜리 정기보험금 지급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은 그냥 가입금액, 적립금,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라 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교재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변액보험과 관련된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납입이죠. 추가납입에서는 과거에는 추가납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저축성은 기본보험료의 2배, 보장성은 기본보험료의 1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삭제됐죠. 그래서 변액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 정도 문구만 교재에 새로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장의 이제 공시 내용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2015년도부터 청약 철회 비율 그리고 보험금 청구 지급과 관련된 소송 건수, 그죠? 소송 건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2012년도부터 회사별 불안전 판매 비율도 공시를 하죠. 회사별 불안전 판매 비율도 이제 과거부터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약 철회 비율도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과 관련된 우리가 건수도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이 문구는 시험 문제 다음 중 보험 공시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하면서 문구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요약서 파트 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과거 2015년도 8월까지는 보험료 지수로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5년도 9월 1일부터는 보험 가격 지수로, 보험료 지수가 아니고요. 보험 가격 지수로 공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보험료 지수와 보험 가격 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보험료 지수는 보험료 총액을 순보험료로만 이제 나눈 개념인 거죠.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반영을 안 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 가격 지수는 우리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업비도 많이 빠져나가는 거 싫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험 가격 지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를 순보험료로도 나누지만은 평균적인 사업비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합해서 나눈 지수가 보험 가격 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는 보험 가격 지수로 공시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구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금과 관련된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험금을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금융사고가 보험회사가 이제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 보험금 지급되는 건 맞겠죠. 일반적인 이제 보험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2 내지 3개월 정도 좀 오래 걸리죠. 바로바로 지급을 못 하니까 보험 계약자, 우리가 금융계약자,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한 상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예금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미리 나중에 이제 보험금 지급할 거를 땡겨서 미리 지급한다, 가지급금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5천만 원 한도보다 초과되는 손실을 그러면 예금자는 다 못 받느냐? 구제받을 길은 없냐? 구제받을 길이 있죠. 그 금융기관, 망한 금융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지급금이라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자, 뭐냐면은 다 5천만 원 한도 말고요. 그 이외에 향후에 파산 배당이라는 파산 절차를 거쳐서 그 금융기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일정한 예상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액들을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사주는 거죠. 대신 매입하는 겁니다. 공사가 대신 매입하고 얼추 계산한 금액으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그 금액이 바로 계산 지급금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은 여러분들 이거는 정상적인 보험금이고 요거는 사전에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 지급금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5천만 원 한도 넘어선 그런 부분들 자녀 채권인 거죠.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대신 사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계산 지급금. 이런 부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 다음 설명하는 보험금은 무엇이냐에서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큰 개념적인 틀만 정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1종 보험사고와 2종 보험사고로 이렇게 구분해서 교재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1종 보험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사고를 말하고 2종 보험사고는 인가 취소, 해산, 파산 금융기관이 이제 망하는 거죠. 완전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중 보험사고의 그 유형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요 정도. 아니면은 다음 중 1종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죠? 또는 다음 중 2종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뭐냐? 라는 거죠. 사안을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정답은 요게 이제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호 한도 추가와 관련된 거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하는데요.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와 관련된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도 하죠.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계정이라고도 하죠. 퇴직연금 계좌에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포함되지 않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들은 1인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는 별도로 보호한다. 따로 보호한다. 그죠? 이게 다른 예금과 합하여 여러분 틀리겠죠?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장까지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1장 파트죠. 1장 파트에 세금 파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다.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죠. 그런데 포괄주의 규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소득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소득들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이외에 사업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연금 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되는 소득들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관계된 저자 라인 쪽에 있는 세무사님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된 부분인데, 이 사업소득과 우리가 연금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중에 AFPK 또는 CFP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재무설계와 관련된 우리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한국 내에서 AFPK 뭐 이렇게 재무설계사 관련된 자격시험의 세금설계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도 함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다는 관점에서 사업과 연금소득도 같은 우리 맥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생명보험협회 우리가 교재와 관련된 지필증과 논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에서는 이자와 배당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업과 연금도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들 2015년도 1월인가요? 그 정도 시험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원칙이 잘못된 것은, 그죠? 잘못된 것은, 그래서 1번 이자소득, 2번 사업소득, 3번 연금소득, 4번 기타소득,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답은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1번이라고 정답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고 나머지 소득들은 우리가 열거주의다라고 해서 1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A나 CFP, AFK, CFP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게 유형별 포괄주의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잘못된 문제 아니냐라는 논의가 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자와 배당이 유형별 포괄주의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적인 뭐 이런 부분까지, 이런 문제, 과거 오류 문제,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될 걸로 먼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우리 세금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변액보험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우리 개정된 교재로 모든 분들이 바로바로 한 번에 단박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